그렇게 질문 많이들 하거든요. 갑자기 어느 작가 좋아하세요? 머리가 하얘져요. 전부 진품을 갖다 놓고 전시하면 좋은데 네. 카피로 전시할 수도 있어요? 가짜를 하진 않아요. 복제폰. 이게 되게 예민하거든요. 복제라는 건 예를 들어서 고구려 고분벽화 같은 게 만들어졌을 때보다 이제는 점점 다 방락돼 갖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사신도 벽화 다 날아가고 없어요. 그러면 그거 전시는 복제를 만들어서 전시를 해요. 근데 분명히 어디에서 소장되어 있는 아니면 어디에서 지금 있는 그거의 복제품이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정보 전달 수준으로 알려줘요. 그쵸? 가짜를 갖다 놓고 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저작권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요.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이런 방송 같은 경우에도 언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조심해 하고 그러니까 전 자막, 폰트, 이미지 전부 저작권 해결된 것만 쓰거든요. 네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술계하고 큐레이터들의 전망은 어때요? 유튜브를 보고 교육을 하는 이 정도 세대의 아이들은요, 공연이나 미술 같은 것들을 이제 다 뭘로 보냐면은 유튜브로 봅니다. 학교 수업 자체가 다 비대면 수업으로 맞아요. 많이 바뀌면서 애들이 이제 이런 온라인 시스템에 굉장히 적응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폐해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냐면 오리지널리티를 살릴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가 줄어든다라는 거. 물론 이게 앞으로 좋아지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걸 겪었기 때문에 이게 강화가 될 거예요. 전시를 기획을 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영상물을 찍을 것이고 영상물을 유튜브나 혹은 어떤 플랫폼에 올려서 홍보를 하겠죠. 그랬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걸 얘기하세요.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처럼 수익 구조 같은 게 되지 않을까? 축구나 야구는 팬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문화예술은 팬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큰맘 먹고 가야 되거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막 폐관했다고 인터넷으로 보라 그러면 안 보지. 그럼요. 얼마 전에 물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했던 미술관의 서라고 하는 서예 전시가 10만 명이 넘게 봤어요. BTS 콘서트 같은 경우도 월드 투어 안 돼가지고 결국 이걸로 했는데 그래서 뭐 몇백만 명이 봉을 흔들었다나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원래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 정부 지원이나 아니면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뭐 협찬 아니면 또 그 밖에 다른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큐레이터가 이제 앞으로는 해야 될 몫이에요. TV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옛날에는 탑스타가 최고의 상품을 홍보하는 게 이슈가 됐다면 요즘은 인플루언서들이 다녀간 전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시가 유명해지고 확산되고 대표적인 것이 주로 DDP에서 하는 전시들이나 대림미술관이나 디뮤지엄 같은 전시들이 인싸들이 많이 와온 전시로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은 아카데믹한 전시에서 인싸들을 활용하거나 인스타나 SNS에 대한 개념까지 가기가 사실은 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된 거죠. 저도 유튜브 채널이 없어요. 하나 만드시면 대박 날 거예요.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유튜브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제 뭐 공중파에 많이 나왔지만 공중파 시청률보다 유튜브 시청률 한문철 변호사님이 저랑 아침마당 같이 해갖고 너무 재밌어 그분. 나 맨날 봐. 65만 명. 제가 오토바이를 타기 때문에 저하고도 가끔 불러줘갖고 오토바이 이거 몇 대 몇 이런 거 가끔 하시는데 이 부분이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는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공중파가 기사를 쓰는 시대가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론 비영리기관에 있지만 가끔 도와드리는 게 그 이광기 씨 광기 채널이라고 예술 한 끼 뭐 이런 거나 아니면 거기서 온라인 경매 같은 걸 하세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작품 뭐 이런 거는 어떤 거예요 하고 하는 게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주요 경매가 서울옥션 경매하고 K옥션 경매가 주요 주축이었다면 판매 방식이 이제 온라인 방식으로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술이면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 캘리온 레드바이브라고 해갖고 그 친구도 지금 10,000명 정도인데 굉장히 젊은 갤러리스트예요. 이 친구가 그냥 휴대폰 하나 넣고 온라인 갤러리처럼 해갖고 판매 방식은 진짜 온라인. 저하고 오토바이 같이 타는 되게 친한 동생 중에 이제 홍지혜 디렉터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미술품 렌탈 서비스 오픈 갤러리 디렉터예요. 5년 전에 미술관에 있다 나와가지고 스타트업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탑으로 잘 하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인데 점점 이 플랫폼이 온라인으로 옮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 주변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저처럼 박물관이나 미술관 큐레이터로 가기보다는 새로운 플랫폼을 자기가 찾고 만들어서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미술이나 문화에 대한 큐레이션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죠. 옛날에는 저는 그랬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인문학 열심히 해서 자기 분야를 가지고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 분야 플러스 어떻게 유통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자기를 알릴 것인가에 대한
대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레이션도 이제는 플랫폼과 커뮤니케이션 두 가지의 결합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게요. 특히나 포스트 코로나 현상 속에서는 그렇게 가야 한다. 제 전망은 그렇습니다. 더 두드러질 것 같아. 청년 타임즈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예술가 8명을 다음 카카오 갤러리 서비스를 하면서 그 작가들의 작품이나 이런 게 인스타그램처럼 쫙 펼쳐지면 청년 타임즈를 치고 들어가면 그 작가들을 인터뷰해 주는 거, 어떤 조건이나 광고 같은 것도 없는 괜찮네요. 플랫폼이에요. 근데 묻힐 수 있는 분들을 알려주는 그렇죠. 거니까. 달라지는 이 시대 속에서 이들과 어떻게 호흡할 것인가에 대한 저도 그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냥 저도 흔쾌히 응했던 거는 저도 옛날에 어떻게 보면은 더 윗세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조력자로 저도 남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는 건 그래서 지금 청년 예술가들에 대한 후원입니다. 전시회 그냥 모르고 둘러보는 거하고 좀 알고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나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명동이나 되게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서 저쪽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내 애인이나 내 가족을 보면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맞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알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작품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사랑하고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는 게 사실은 감상의 기본 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술을 알면 자기가 여행 다니는 거에 대한 레파토리가 굉장히 많아지고 풍부해지거든요. 요즘 여행을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인터넷으로 내가 좋아하는 국가, 내가 좋아하는 도시를 치시고 그 도시에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구글 아트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요즘 아까 얘기했던 VR360으로 해서 요즘은 다 되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작품들 그리고 그 기관의 대표 작품 한두 개씩 정도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는 감상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전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10번은 20번도 가거든요. 진짜로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전시도 사실은 2시간 이상 보면 피로해요. 딱 가서 보면 그게 처음에는 정보로 오거든요. 그냥 이게 뭐지? 근데 두 번째 가면 그 중에서 내가 아까 왜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렇죠. 그때 봤던 것 중에서 본능적으로 눈에 띄는 것들이 좀 들어와요. 좋았던 거. 네, 그럼 그 작품이나 그 작가만 좀 집중적으로 찾아보고 파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유튜브나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탁 쳐보면 작가에 대한 기사라든가 얘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되게 중요한 거 제가 대한변협신문에 지금 눈맛의 발견이라는 연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입맛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는데 내 눈맛에 대한 거는 고려하지 않거든요. 내 눈도요. 기호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남들이 주는 방식, 교과서에 나온 작품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정말 나만의 개성, 내가 좋아하는 작품은 누군지 왜 그렇게 질문 많이들 하거든요. 갑자기 어느 작가 좋아하세요? 머리가 하얘져요. 그쵸? 네. 안 떠올라요. 내가 좋아하는 작품, 내가 좋아하는 도시, 내가 좋아하는 그러네. 작가 그게 있으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작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기준하면 그걸 통해서 벌리죠. 그 기준을 통해서 그거하고 조금 다른 작품, 그거하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작품, 그 작품하고 다른 형식, 그 작가는 다른 라이프 스토리 이런 것들이 풍부해지면 결국 뭐냐면 내 인생하고 견줄 수 있는 눈이 되는 거예요. 다 사는 게 바쁘잖아요. 제가 그 알베르 까뮈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방인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월화수목금 너무 맨날 쳇바퀴처럼 사는데 어느 날 문득 나의 오늘은 이란 질문을 했을 때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것처럼요 어느 날 문득 예술이 여러분들 안에 콕 박히게 되면요 그게 누가 좋다라고 하는 작품이 아니라 나만의 작품 뭐 비싼 뭐 진짜 몇백억짜리 몇천억짜리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름 모를 어떤 대학교 졸업생이 그린 그림 하나를 내가 졸업 전시 갔다가 이거 하나 사도 될까요 해서 5만원 10만원에 요만한 조그만 이제 무슨 손바닥만한 엽서만한 드로잉 같은 거 하나를 샀어요. 그거를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내 소유에 대한 걸 생각하고 작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걸 생각한다면 그것도 미술 후원의 하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팁은 감상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기호와 색과 여러 가지 코드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양하게 좀 다녀보시는 거 영화관 가시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공연예술, 시각예술 그리고 지금 시간 많잖아요. 유튜브로 좀 찾아보시면서 그런 것들과 만나는 시간 뭐 그런 것들이 일단 팁이 아닐까? 팁이네요.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게 답이네. 그래요. 맞아요. 왜냐면 여행 간다 그러면 뭐 시간대별로 어디 맛집 갔다가 뭐 동선 다 짜잖아요. 맛집 가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달달한 음식을 좋아하는 초딩 입맛이면은 그럼 나는 눈에 되게 빨강 파랑 막
많은 마티스의 그림이 좋은 그 눈맛인 거예요. 눈맛. 그럼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먹는 것도 되게 혀가 예민하신 분들은 뭐 와인이 됐든 뭐가 됐든 막 되게 예민하게 맛보시잖아요. 여기는 뭐 후추가 더 들어갔네, 맞아. 여기는 무슨 향신료가 더 들어갔네. 그것처럼 작품도 저 작가 작품 중에 요건 조금 다른데 왜 그러지? 나만의 발견.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네.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감상의 기본 요건이고요. 그런 거를 발견해 나가는 게 진짜 되게 좋은 감상의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같이 책도 안 읽고 전시회도 안 가는 사람이 우연히 갔는데 거기서 감명받아갖고 꽂히면 매주 막 찾아갈 수도 있거든요. 칸딘스키라고 하는 네, 추상화가가요. 들어봤어요. 원래 그 사람이 되게 인문학적으로도 풍부한 사람이잖아요. 그 로엔그린이라고 하는 그 곡을 듣고 음악이 저렇게 이유 없이 감동을 준다면 미술도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추상으로 갔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냥 이름 모를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에 위안을 받듯이 사실은 미술의 되게 중요한 기능이 치유와 감상이에요. 예술가들이 생각해보세요. 돈도 안 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을 때까지 그걸 붙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고흐 같은 경우가 그랬잖아요. 일부 탑 클래스 빼놓고는 막 배고프게 다 사니까. 힘들어요. 예. 근데 도대체 그걸 왜 할까요? 그 사람들이 왜 놓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술이 주는 그 삶을 풍부하게 하는 어떤 힘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는 거죠. 첫 번째가 아는 만큼 보인다면 두 번째는 나만의 눈맛을 발견하라. 눈맛이 너무 멋있다는 거. 네, 제가 밀고 있는 단어예요. 제 고유 단어예요. 눈맛. 눈맛 쓰시려면 저작권 내셔야 돼요. 제가 눈맛의 발견이라는 걸로 지금 또 책을 준비 중이에요. 그러니까. 큐레이터라고 어디 가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하면 네. 시선이나 대우는 좀 어때요? 불과 20년 전에는 그게 뭐야? 이제는 큐레이터가 뭔 줄 알아요. 오히려 학예사라고 하면 그게 뭐야라고 물어보세요. 학예사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으셔서 좋은 전시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거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작품 사면 올라요? 이런 거 물어보세요. 그러겠다. 근데 제가 전 비영리 기관에 있어서 그거는 이제 갤러리 가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박사님 같은 수준에 올라선 큐레이터가 한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이거를 셀 수가 없죠. 너무 많죠? 너무나 많으시고요. 예술계는 은퇴가 없잖아요. 그러네. 네, 왜냐면 저도 이쪽에 있은 지 20년 됐는데 요즘 한 4, 5년 정도 된 친구가 나 이 정도 안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한숨을 쉬는 이유는 저도 햇병아리거든요. 그러네. 김병기 선생님이라고 지금 100살 넘었는데 아직도 활동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작가분이세요. 그분은 그러면은 작품을 80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술계 80년. 뭐 박사부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90 다 되시는데 예술계 70년. 정년이 없다고 볼 수도 있네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저희가 사실은 자본이 되기가 힘든 직업이에요. 자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여러 번 재차 강조하지만 갤러리스트나 아니면 미술 시장으로 가셔야지 큐레이터 중에서도 이제 연구 쪽보다 이제 큐레이터 하면서 갤러리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영리 기관에 있다 보니까 사실 넉넉하지는 않죠. 연구 위주의 큐레이터니까. 큐레이터가 작년에 박봉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갤러리스트나 경매 쪽이나 돈 냄새가 나잖아요. 거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쪽으로 진입하려고 그러면 장벽이 높거나 그래요?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죠. 일단 왜냐면 거기는 무한 경쟁이에요. 취업을 했는데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컬렉터 관리를 못하거나 대인 관계는 더 좋아야 돼요. 우리 같은 그렇지. 기관 큐레이터보다 항상 뭐냐면 사람들의 그 니즈를 읽어야 되고 변화되는 시대에 빨라야 되고 왜냐면 작품도 유행이 있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되는 작품 안 되는 작품 그리고 이제 밀어줘야 되는 거 그거를 피곤하다. 힘들어요. 그죠? 학문적으로만 하려는 분은 안 맞겠네 딱 보니까. 학문적인 걸 할 사람들은 절대로 그죠? 돈 생각은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이 정도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이 분야에서 도움을 받았으니 준다. 선순환 구도로 돌려주고 이건 나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정말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예술 작품 보는 직업만으로도 너무 고맙다. 저는 좀 그래요. 그런 쪽이 이제 우리 박사님인 네. 거고. 파이팅 넘치는 분들은 좀 그쪽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겠네. 그분들도 굉장한 지식이 있어야겠네요. 그럼요. 지식 없으면 그죠? 요즘에 공짜가 어딨어요. 맞죠. 컬렉터 돈 해서 작품 사게 하려면 이거는 그냥 뭐 코 묻은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싼 거부터 비싼 거까지 많은데 세대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 사람들의 니즈를 빨리 파악해서 그들이 원하는 작품들을 안내해주고 선별해주는 가장 중요한 최전방에 있는 정말 전사들이죠. 작품 가격은 누가 정해요? 주로 그거는 갤러리하고 작가가 정하는 것 같아요. 갤러리하고 작가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다가 많이 이제 소개를 해주거나 아니면 젊은 작가 글을 많이 써주거든요. 어쨌든 글도 있어야지만 안내가 되는 거니까 전 젊은 작가 후원은 글 써주고 많이 이렇게 이런 데 나와서 홍보해주고 어디 가면 많이 추천해주고 100만 원 받고 싶은데 갤러리 관장이
김 작가 이거는 뭐 한 20만 원씩 올리지? 이러면 진짜 막 자괴감 들겠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작품은 함부로 올릴 수가 없는 게 네. 이번에 올려버리면 다음번에는 작품 방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가의 작품이라는 게 함부로 올리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 작품이 아마 전에 샀던 사람들이 계속 컬렉터잖아요. 후원자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또 방어해줘야 되잖아요.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그럼요. 거고. 네, 그래서 갤러리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작가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저희 같은 사람도 반드시. 그러니까 이게 이 아트 월드라고 하는 하나의 이 큰 판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각자의 어떤 톱니바퀴 같은 톱니바퀴처럼 다양한 돌아가야 사람들의 되네. 역할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작가가 자기 실력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갤러리나 이런 모든 큐레이터가 네, 돌아가야 맞아요. 되네. 여러 가지.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대중들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작가들이 처박혀갖고 작품만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야 되고, 온라인 같은 데 일단 검색을 했을 때 그 작가가 나와줘야 그죠? 사람들이 신뢰를 맞아. 갖고 뭔가 믿고 가고하는 게 있잖아요. 뭐 인스타라든지 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겠네요. 많이들 해요. 요즘 그래서 좀 빠른 작가들은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로 굉장히 많이 하고. 맞아. 제가 친한 작가 중에 최승윤이라는 그 친구도 벌써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요. 되게 빨리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상윤이라고 돼지 그리는 작가인데 그 네.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이 조금 어려우니까 해외, 뭐 이제 동남아나 이런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심해지겠죠. 왜냐하면 대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장점이라는 건 되게 더 가깝게 만든다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렇죠. 연결은 더 빠르게. 전 세계가 네. 그냥 하나의 가족이야. 박사님은 말씀 자체를 재밌게 잘하시잖아요. 요즘 그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사실요. 제가 얼굴은 되게 막 재밌게 생겼는데 재미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지점이요.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가미가 되니까 공부 안 하게 생긴 사람이 공부를 하니까 그 자체가 조금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장점이고 요즘 헤드헌팅 하다 보면 네. 커뮤니케이션 능력 제일 중요시하거든요. 그럼요. 아무리 실력 대단해도 안 뽑아요, 요즘은. 맞아요. 그리고 제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까 꽃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꽃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바이크를 타요. 아, 네, 근데 그 바이크나 꽃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제가 문화예술과 만나는 어떤 하나의 창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꽃꽂이 하는 과정이요. 그럼 어울려. 근데 그 꽃꽂는 행위 같은 걸 보면은 다 덜어내거든요. 최소한의 것만 덜어냈을 때 그 앞에까지가 아무것도 없고 라인만 이쁠 때 그 다음 꽃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화예술에서의 큐레이터 역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꽂았을 때 내가 드러내려고 막 앞다투다 보면 뒷게 안 보이기 때문에 다음 제너레이션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매뉴얼 바이크를 이제 6단짜리를 타는데 진짜 오토바이 네, 750cc를 작년에도 오토바이 타고 오셨어요. 네. 오토바이 타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 오른쪽에 속도하고 앞브레이크, 오른쪽 발이 뒷브레이크, 왼쪽 손이 클러치하고 이걸 단을 올리고 앞을 봐요. 그러니까 몸의 모든 기관들이 다 이렇게 집중을 하지 않으면 난 죽는 거거든요. 양쪽에서 차들이 막 들어오니까. 너무 위험해. 네, 그래서 제가 뭐냐면 이것도 약간 꽃꽂이나 이 오토바이가 제가 공부하거나 살아오는 과정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욕심을 내서 뭔가 치고 나가려고 막 못된 마음을 먹으면 그때는 딱 어그러져요. 시동이 꺼지거나 꽃이 잘못 꽂히거나 전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튀려고, 내가 나 혼자 잘 나가려고 하면 이게 어디서 다 오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제 장점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규모 안에서의 조화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게 큐레이터에 되게 중요한 덕목 같기도 하고 저도 20년이 넘어서 이제 조금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도 오토바이 관심이 많은데 네. 위험하지 않아요, 선생님? 굉장히 위험해요. 그죠? 근데 그래서 지금 프로텍터 한문철 TV 나와서도 네. 요거 보신 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여기 한문철 TV 넣어드릴게요. 재밌어요. 네네네. 거기에 제가 김정은 큐레이터라고 또 김정은 쇼호스트라고 제 방송에 나왔는데 네. 두 분이 제 절친이세요. 절친이에요. 네. 제가 거기 소개받고 이제 나오게 맞아요. 됐는데 영상으로 또 모실 네. 거예요. 그 친구랑 같이 그거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 뭐 사고 났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고 생방송 2시간 40분 생방송 5시간을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영상 15개. 대박. 이제는 한 가지 소통으로 될 수 없는 시대. 모든 것들이 다 융합과 조화 속에서 움직이는 시대. 그걸 생각하는 게 저의 장점이라면 장점은 워낙 많으신데 그러면 요것만 좀 보완되면 좋겠다는 단점 없어요?